이재명 정권이 전세 매물을 줄이고 다 월세화 시킨다라고 하는 7월달에 세제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소유의 상황을 일컬어서 트리플 강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서울 전세값이 정말 심각하다던데요. 제가 2015년, 16년도 때 투자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셋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계약금을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월세 매물이 아주 씨가 말랐더라고요. 보통 1000세대 되는 단지들, 아파트를 보면 전세 매물이 한 50개에서 80개 정도는 나와 있거든요. 보통 통상 10% 내외 정도의 전월세 매물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1000세대뿐만 아니라 3000세대 대단지를 가더라도 전월세 물량이 10개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트리플 강세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매물까지도 없는 초유의 상황을 일컬어서 트리플 강세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토호제로 묶이다 보니까 실제 구매해서 거주할 사람만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주택시장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아파트 100채 정도가 매매가 됐다면 그 중에 50채 정도는 실거주자가 매수를 해서 실거주자가 입주를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50채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시장인 절세월세 시장으로 50채가 유입이 됩니다. 매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50채 정도는 실거주자가, 50채 정도는 절세월세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전세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주택 시장을 보면 이 100채가 모두 실거주하는 사람만이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100채 중에 한 채도 전세월세 시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는 오르고 전월세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전세월세 가격도 같이 올라버리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주택 시장의 월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건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월세 시장을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로 일단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직장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세는 60에서 80만원 정도 수준이 기본 수준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됐다라고 할게요. 2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방이 2개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신혼부부 2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월세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감당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생겨서 3인 가족, 4인 가족이 됐다면 전용 84제곱미터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정도가 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월세 200만원 내외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숫자들이 보통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주택 월세 시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북 미아동에 있는 하나포레나 전용 59제곱미터는 월세가 28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관악구를 보더라도 아파트들이 월세가 다 28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금천구 같은 곳에 정말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월세가 다 25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급지로 분류되고 있는 강남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들은 월세 가격이 거의 800만원 이상을 웃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현재 시점의 월세 상승률은 정말 역대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전세 매물을 줄이고 다 월세화 시킨다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이 월세 상승률에 불을 더 뿜어버리는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월급쟁이가 한 달에 300만원 또는 500만원 이상을 내고 서울 월세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월세가 이렇게 오른 근본 원인은 뭔가요?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물량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물량인 거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물량 또는 1주택자들이 비거주하고 내놓는 임대주택의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여러 물건들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나오겠죠. 또는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 이 1주택을 전월세 시장에 내놓겠죠. 보통 이렇게 주택 임대 시장에 물량을 내놔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등을 두드려 맞으면서 다 본인이 입주를 하거나 임대 물량으로 내놓지 않고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주택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채에 거주하고 있어요. 나머지 4채는 임대를 주겠죠. 그러면 임대 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겠죠. 또는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 1주택이 국가에서 하도 거주하라라고 얘기를 하니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집으로 돌아와 버리면 주택 임대를 내놔야 될 물량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를 양도세로 압박하거나 비거주 1주택자를 양도세로 압박하고 이들을 종부세라고 하는 규제로 묶어버리니 매매로 돌아서 버린 거죠. 매매로 돌아서 버리면 전월세를 내놔야 될 물량이 매매 시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택지지구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신규 주택을 짓는 거죠. 이 신규 주택에서 일부 할당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규 공급이라도 잘 된다면 신규 공급에서 나오는 임대 물량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줄 수 있지만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서울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빈 땅인 택지지구가 없다 보니 서울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해서 신규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신축으로 못 짓는다라고 한다면 빌라라도 신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빌라 시장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빌라 공급하는 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전월세 가격이 낮아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빌라를 신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은 국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엇박자가 나면서 공급이 부족하고요. 빌라는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융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빌라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업자들이 신축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세를 없애버린 상황에서 세입자가 그냥 그 살고 있는 집을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약 5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세입자는 5억 원의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입자가 추가 5억을 더 불입해서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추가 5억이란 대출이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 전세금마저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현실적으로 80% 이상의 대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금융권에서 규제하는 상황으로서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까 계속 전세만 살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는 올라가는 전세금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하급지로 밀려나가게 되고요. 그 집은 대출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외부의 현금 부자들이 그 집을 사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탈아파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못 살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연립 다세대 같은 데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정도에 아파트 전세 월세 거래량이 작년 대비 약 1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면 연립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의 거래량은 작년 대비
대비 1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요즘에 전세 사기라고 하는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빌라나 다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뜯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월세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 세입자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네를 포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지역을 전세값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갑니다. 또는 경기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평수를 포기합니다. 34평 전세를 살고 있던 내가 2년 뒤, 4년 뒤에 전세가가 1, 2억이 올라버리니 그 돈으로는 똑같은 전세 평수를 살 수 없다 보니 평수를 줄이고 있어요. 세 번째, 아파트를 포기하는 겁니다. 올해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0% 정도가 줄었는데 그에 반해서 빌라나 다세대의 거래량은 10% 정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빌라를 들어가다가 하더라도 전세 사기 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월세를 선택을 합니다. 결국 빌라 월세까지 밀려나는 게 지금의 탈서울 탈아파트의 세입자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대출까지 요즘 규제가 예고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집값의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요. DSR 같은 경우가 더 꼼꼼하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확연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면 서민들은 바로 월세로 내몰리는 비자발적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더 확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살고 싶은 니즈가 있는 사람은 전세 살면 되는 거죠. 월세 살고 싶은 니즈가 있는 사람은 월세 살면 되는 거죠. 내 신용에 맞춰서, 내 규모에 맞춰서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 살면 되는 건데 국가가 이걸 규제하거나 금액을 정해버리면 악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동탄, 기흥, 구리를 토호제로 묶어버렸는데요. 과연 이게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결국에는 동탄, 기흥, 구리를 묶어버리면 이 수요자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병점이나 오산 같은 인접지로 가는 풍선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탄 살 바에는 다시 서울 사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둘 다 규제 지역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 세제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조준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종부세인데요. 첫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문재인 시절 때 80% 정도 됐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다시 60%로 최소로 낮췄는데요. 이걸 이재명 정권에서는 90% 이상으로 점점 단계별로 상승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개편할 것 같아요. 보통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하는 기간과 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여줬었는데 이제는 보유하는 기간은 반영되지 않고 거주하는 기간만으로 장기 거주 특별공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개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가 현행 12억까지 공제를 해줬던 게 아마 단계별로 축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기한을 둬서 딱 잘라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단기적으로는 그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금의 전가입니다. 지금 임대시장의 매물이 부족하니까 집주인이 갑인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아파트를 보유할 때 종부세랑 보유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전세받고 있는 물건에 갱신될 때 일부 월세를 더 받아낼 것 같아요. 또는 월세 받고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월세를 인상시킬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집주인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면 이건 다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매물 잠김 효과입니다.
겁니다. 실거주한 사람들만이 혜택을 보게 세금을 바꿔버리면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로 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공급되는 임대 물량이 줄어들겠죠.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몇 년 더 내가 실거주하면서 시간을 벌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전닉스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성과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값을 상승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셔세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곳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동탄이 15억 이상으로 실거래가가 됐던 단지가 나왔고요. 호가는 20억까지 뛰었다라고 합니다. 삼성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5억 원 정도의 대출을 사내대출로 일으켜준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말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의 대출과 은행의 대출을 합쳐버리면 아파트 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면 항상 하락농자들은 아파트 값이 빠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왔던 결과물은 어떻던가요? 돈이 풀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삼성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나 성과급 포함해서 6억에서 7억 받습니다. 이분들이 5억짜리 아파트 살까요? 본인이 6, 7억을 받는 사람인데 삼성 회사에서는 5억 원 추가 대출까지 해주겠답니다. 그럼 이분들이 평택이나 이천, 안성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 살까요? 안 삽니다. 대출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동탄이나 판교로 들어가겠죠. 10억에서 15억대로 들어가겠죠. 서울에 있는 잠실로 25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반도체 관련된 현상을 가지고 부동산에 접목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는 하반기 시장을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15억 내외 되는 아파트의 매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념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권이나 한강벨트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슈와 세제 개편의 강도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다 멈췄다 가다서다를 반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6억, 9억, 15억이라고 하는 대출 한도의 기준선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오히려 점점 가격이 그 대출 한도의 금액으로 붙어버리는 자석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출 한도 시작되는 가격의 아파트는 6억입니다. 그러면 5억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들은 점점 6억의 가격에 수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억으로 매매됐다가 5억 3천, 5억 5천, 6억으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대출 한도의 금액 기준이 9억입니다. 8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점점 9억대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대출 한도는 15억입니다. 대출 한도의 금액으로 아파트 가격이 점점 상승하면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파트 가격에 있는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유심히 보시면 시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계신 무주택자분들 결국에는 지금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저는 아파트는 꼭 한 채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상황과 능력마다 사야 되는 아파트의 범위가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버티는 건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물량의 부족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렵고 전세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건 투기가 아닙니다. 주거에 대한 안정성 차원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액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볼게요. 3억 원이 있다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또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5억 원이 있다면 대출을 조금 보태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또는 물레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약 8억 원이 있다면 대출을 조금 보태서 왕십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교통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요, 나중에 팔고 나오기도 용이하고 내가 출퇴근에 관련된 역세권도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인 생활권까지 같이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꼭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피디님이 이런 질문 하셨는데 3기 신도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기 신도시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청 대장 같은 곳을 3기 신도시라고 보는데, 여러분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가격은 낮겠죠. 이 신도시들이 보통 10년 이상이 돼야지 인프라가 생기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동탄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동탄이 처음에 1기 신도시로 분양을 했을 때 다 미분양이었어요. 인프라가 없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가 15억에 팔리고 있지만 이때까지 되는 기간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동안의 기회비용이 전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인 인프라가 없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호재가 반영이 되면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 시점 기준으로 부동산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각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밀린 숙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명의, 자금 등을 다 고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의사결정을 미룹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벌써 26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 말에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스마트 구독자들은 내 자산을 우상향으로 잘 증식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